지금 이 순간 가슴이 답답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유도 모르게 밤에 잠을 못 자고 뒤척이다 새벽 3시에 눈이 번쩍 떠진 적 있으신가요? 아무 일도 없는데 심장이 두근거리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고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한 느낌. 혹시 지금 그런 상태이신 건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면 다 이런 거 아닌가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별거 아니겠지. 지나가겠지.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그 불안과 초조가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몸을 얼마나 조용히 그러나 깊숙이 갉아먹고 있는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중년이라는 폭풍의 한가운데 인생을 항해에 비유한다면 중년은 가장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구간입니다. 20대엔 출발의 설렘이 있었습니다. 30대엔 달리는 속도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0대, 50대에 접어들면서 많은 분들이 묘한 감각을 경험합니다. 속도는 여전히 빠른데 방향을 잃은 것 같은 느낌. 열심히 달려왔는데 정작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는 느낌. 그 감각이 바로 중년의 불안입니다. 한 남성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올해 52세인 김현수 씨는 잘 나가는 중견기업의 부장입니다. 두 아이는 대학에 들어갔고 아파트도 있고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요즘 출근길마다 가슴이 조입니다. 회의실에 들어가기 전에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밤에 누우면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고 뒤척이다 결국 수면제를 찾게 됩니다. 아내에게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당신이 뭐가 불안해? 이만하면 잘 살고 있잖아. 라는 말이 돌아올까 봐요. 그래서 혼자 삭힙니다. 혼자 견딥니다. 그리고 술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이 장면이 낯설지 않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김현수 씨의 이야기는 특별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대한민국 수많은 중년 남성, 중년 여성이 겪고 있는 일상의 단면입니다. 불안은 왜 중년에 폭발하는가? 우리 몸과 마음은 중년에 접어들면서 아주 복잡한 변화를 겪습니다. 이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불안이 왜 이렇게 거세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호르몬의 격변입니다. 여성은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 사이에 폐경을 경험합니다.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신체적 변화뿐 아니라 심리적 변화도 함께 옵니다.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이유 없이 눈물이 나고 공황 증세처럼 갑자기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게 호르몬 변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남성도 예외가 아닙니다. 남성은 남성 갱년기라고 불리는 테스토스테론 감소 시기를 겪습니다. 40대 이후부터 서서히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의욕 저하, 무기력감, 감정 불안정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많은 남성들이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냥 내가 요즘 힘이 없나 보다, 나이 드는 건가 보다라고 넘겨버립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다중위기가 동시에 몰려오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자녀는 독립을 준비하면서 부모 곁을 떠납니다. 직장에서는 후배들이 치고 올라오고 명예퇴직이라는 단어가 현실로 다가옵니다. 노후 자금은 충분한지 계속 걱정됩니다. 내 건강도 슬슬 이상 신호가 옵니다.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시기가 바로 중년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시기를 샌드위치 세대의 압박이라고 부릅니다. 위로는 부모 부양, 아래로는 자녀 지원, 가운데서 자기 자신은 짓눌려 있는 상태. 그 압박감 속에서 불안과 초조가 싹트는 건
어쩌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 실존적 의문이 등장입니다. 젊을 때는 미래를 향해 달리느라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년이 되면 처음으로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지나온 삶이 보이고 앞으로 남은 시간도 보입니다. 그 순간 많은 분들이 느낍니다. 나는 지금까지 제대로 살아온 걸까?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이었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 질문들이 답을 찾지 못할 때 불안은 더 깊어집니다. 불안과 초조,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불안과 초조를 그냥 기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약해서, 의지가 없어서, 쓸데없이 걱정이 많아서 생기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보면 전혀 다릅니다. 불안은 뇌에서 시작하지만 몸 전체로 퍼지는 반응입니다. 우리 몸의 위험이 감지되면 뇌의 편도체라는 부위가 즉각 경보를 울립니다. 그러면 부신에서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쏟아집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혈압이 올라가고 근육이 긴장하고 소화가 멈춥니다. 이건 원시 인류가 맹수를 만났을 때 살아남기 위해 발달시킨 싸우거나 도망치는 반응입니다. 문제는 현대인의 불안은 맹수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회의실에서, 출퇴근길에서, 잠자리에서 우리 몸은 맹수를 만난 것처럼 반응합니다. 그리고 이 반응이 만성적으로 오랫동안 지속될 때 몸은 서서히 망가집니다. 만성 불안이 몸에 가하는 7가지 공격. 자, 이제 핵심입니다. 만성 불안과 초조가 우리 몸에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주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심장을 공격합니다. 불안 상태가 지속되면 심장은 계속 빠르게 뛰게 됩니다. 혈압도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게 쌓이면 고혈압, 부정맥, 심근경색의 위험이 올라갑니다. 실제로 연구들에 따르면 만성 불안을 가진 사람은 심장 질환, 발생 위험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최대 2배 이상 높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서 심장 검사를 받았더니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이상이 없어도 이 상태가 5년, 10년 지속되면 심장은 반드시 반응을 합니다. 두 번째, 면역계를 무너뜨립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장기간 높은 수준으로 분비되면 면역 기능이 떨어집니다. 면역이 떨어지면 감기에 자주 걸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암세포를 죽이는 자연살해 세포의 활동이 줄어들고 염증 반응이 만성화됩니다. 만성염증은 지금 의학계에서 가장 주목하는 질병의 뿌리입니다. 당뇨, 심혈관 질환, 관절염, 심지어 암까지 만성염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불안이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증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 번째, 소화기관을 망가뜨립니다. 불안 상태에서는 소화 기능이 억제됩니다. 위와 장의 운동이 불규칙해지고 위산 분비가 교란됩니다. 그래서 만성 불안을 가진 분들에게 역류성 식도염, 과민성 대장 증후군, 만성 소화불량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늘 속이 더부룩하고 화장실을 들락날락해요. 스트레스 받으면 바로 배가 아파요. 이런 증상들이 단순한 위장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불안이라는 신호를 몸이 소화기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장을 제2의 뇌라고 부릅니다. 장에는 뇌 다음으로 많은 신경세포가 있고 뇌와 장은 양방향으로 끊임없이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장이 불안하고 장이 불편하면 마음도 불편해집니다.
이것이 장-내 축건 -BRAIN 엑서스입니다. 네 번째, 수면을 빼앗습니다. 불안은 수면의 최대적입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갑자기 온갖 생각이 머릿속에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내일 그 미팅은 어떻게 되지? 이번 달 카드값은? 아버지 건강검진 결과가 걱정되는데 내가 그때 그 말을 왜 했지? 이렇게 생각이 꼬리를 물면 수면의 첫 단계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겨우 잠이 들어도 깊은 수면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주 깹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다음날 더 예민해지고 더 불안해집니다. 그러면 그날 밤 또 잠을 못 잡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수면 부족이 몸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수면 중에 우리 몸은 세포를 복구하고 노폐물을 제거하고 면역 기능을 회복합니다. 이 시간이 반복적으로 부족해지면 몸은 빠르게 노화됩니다. 치매 위험도 올라갑니다. 비만과 당뇨 위험도 올라갑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은 단순한 속담이 아닙니다. 과학적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 뇌를 수축시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불안은 뇌를 물리적으로 수축시킵니다. 특히 헤마 히포캠퍼스라는 기억과 감정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코르티솔에 매우 취약합니다.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해마의 신경세포가 손상되고 크기가 줄어듭니다. 그 결과로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낮아지고 감정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장기화되면 우울증과 인지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깜빡깜빡하지? 집중이 안 돼서 큰일이야. 이 증상들이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만성 불안이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근골격계를 망가뜨립니다. 불안 상태에서 우리 몸의 근육은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합니다. 특히 목, 어깨, 등, 허리 근육이 만성적으로 굳어 있게 됩니다. 아무리 마사지를 받아도 어깨가 안 풀려요. 목이 항상 뻣뻣하고 두통이 자주 와요. 이런 분들 중에 불안 수준이 높은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근육의 만성 긴장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통증을 유발하고 결국 만성 통증 증후군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르티솔이 지속적으로 높으면 뼈 밀도가 감소합니다. 중년 이후에 골다공증 위험이 올라가는 것도 스트레스 호르몬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혈당 조절을 방해합니다. 코르티솔은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에너지를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만성 불안 상태에서는 이 호르몬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서 혈당도 지속적으로 높아집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결국 당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스트레스와 불안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형 당뇨 발생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을 무시하는 이유. 자,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데 왜 우리는 불안을 무시하고 살아갈까요? 첫째, 우리 사회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약함으로 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중년 남성에게 불안하다, 힘들다고 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나이 먹어서 그게 뭔 소리야. 남자가 그런 말을 어떻게 해. 그냥 참으면 되지라는 반응이 돌아올 것 같아서요. 중년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가 힘들면 안 되지. 아이들 다 키웠으면 이제 편한 거지. 뭐가 불안해라는 시선이 두렵습니다. 그렇게 불안은 꽁꽁 숨겨지고 속으로만 삭혀집니다. 둘째, 바빠서 자신을 돌볼 여유가 없습니다. 직장, 가정, 부모님, 자녀. 눈앞에 쏟아지는 일들을 처리하기에도
하루가 빠듯합니다. 그러니 내가 불안한 것 같다는 생각을 붙잡고 앉아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달리고 달리고 또 달립니다. 셋째, 언젠가 나아지겠지 하는 희망 아닌 희망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애들 대학만 보내면, 이 고비만 넘으면 괜찮아지겠지. 그런데 그 언젠가는 오지 않습니다. 하나의 고비가 끝나면 또 다른 고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안과 우울의 경계. 불안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함께 짚어야 할 것이 우울입니다. 불안과 우울은 다른 것 같지만 중년기에는 매우 긴밀하게 얽혀 있습니다. 불안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나쁜 일이 생기면 어쩌지? 하는 걱정입니다. 우울은 현재와 과거에 대한 무기력함입니다. 다 소용없다. 나는 안 된다. 살아있어도 의미가 없다는 감각입니다. 중년기에는 이 둘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래가 불안하고 현재가 무기력하고 과거는 후회스럽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우울증을 전 세계 질병 부담 1위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최상위권을 수십 년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사망자 중 상당수가 중년 남성입니다. 이 통계 앞에서 우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한 가지를 인정해야 합니다. 중년의 불안과 우울은 개인의 나약함이 아닙니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고 의학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나는 불안한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혹시 자신이 만성 불안 상태인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항목 중에 자신에게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솔직하게 확인해 보세요. 하나, 특별한 이유 없이 자주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답답한 느낌이 든다. 둘, 잠들기 어렵거나 자다가 자주 깨거나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 셋, 작은 일에도 지나치게 걱정되고 그 걱정이 쉽게 멈추지 않는다. 넷, 이유 없이 피로감이 심하고 무기력하다. 다섯,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나빠진 것 같다. 여섯, 근육이 자주 뭉치고 긴장되어 있으며 두통이 자주 온다. 일곱, 소화가 자주 안 되거나 배가 자주 아프다. 여덟, 짜증이 쉽게 나고 주변 사람에게 이유 없이 화를 낸다. 아홉, 즐거웠던 일들이 더 이상 즐겁지 않다. 열, 앞으로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은 막연한 불안감이 있다. 이 항목 중 4개 이상 해당하신다면 단순한 피로나 스트레스 수준을 넘어선 만성 불안 상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7개 이상 해당하신다면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 오늘 전문가 상담을 예약해 보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불안을 다루는 진짜 방법들. 이제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불안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불안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감정이고 어느 정도의 불안은 우리를 더 조심하게, 더 주의 깊게 만들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불안이 과도하고 만성화되고 일상을 잠식하는 경우입니다. 그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들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호흡입니다.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는 2가지 모드로 작동합니다. 교감신경 모드는 긴장, 경계, 싸움의 상태입니다. 부교감신경 모드는 이완, 회복, 소화의 상태입니다. 불안 상태에서는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호흡은 자율신경계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의식적 방법입니다. 천천히, 깊게, 길게 내쉬는 호흡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고 코르티솔 수치를 낮춥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숨을 4초 동안 들이쉬고 4초 동안 멈추고 6초 이상 천천히 내쉽니다. 이것을 5분만 해보세요. 가슴이 조금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 규칙적인 신체 활동입니다. 운동은 불안의 특효약입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수없이 증명된 사실입니다. 운동을 하면 뇌에서 엔도르핀, 세로토닌,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이 물질들은 기분을 안정시키고 불안을 줄이고 수면의 질을 높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유산소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빠르게 걷기, 자전거, 수영, 가벼운 달리기. 일주일에 150분 이상, 즉 하루 30분씩 5일만 해도 불안과 우울 수준이 유의미하게 떨어집니다.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하루 30분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을 시간을 갖겠다는 건지요? 시간은 만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 수면 위생을 지키는 것입니다. 수면 위생이란 잠을 잘 자기 위한 습관들을 말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 TV, 컴퓨터 화면을 끄세요.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침실은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에는 피하세요. 이 단순한 습관들이 수면의 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네 번째,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중년이 되면 인간관계가 점점 좁아집니다.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는 경쟁과 이해관계로 복잡해지고 오랜 친구들과는 자주 못 만나게 됩니다. 고독감은 불안을 증폭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유지하세요. 새로운 커뮤니티에 참여하세요. 봉사활동도 좋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행위는 자신의 불안을 줄이는데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생각 패턴을 바꾸는 연습입니다. 불안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생각 패턴이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경향, 흑백 논리로 생각하는 경향, 자신의 실수를 과도하게 확대하는 경향입니다. 이런 생각 패턴을 인지하고 의식적으로 바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미팅이 망하면 어떡하지? 미팅이 잘 안 돼도 다음 기회가 있다. 나는 항상 실패해. 이번에 어려웠지만 다음엔 달라질 수 있다. 이 증상이 큰 병이면 어떡하지? 일단 검사를 받아보고 그때 판단하자. 이것이 인지행동 치료 CBT의 핵심입니다. 스스로 연습할 수도 있고 전문가와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신건강의학과나 심리상담소를 가는 것을 부끄러운 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허리가 아프면 정형외과에 가고 눈이 침침하면 안과에 가듯이 마음이 힘들면 전문가에게 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만성 불안에는 상담 치료와 함께 필요에 따라 약물 치료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현대 정신과 약물은 매우 발전해 있고 의존성이나 부작용에 대한 과거의 편견은 대부분 사실이 아닙니다. 정신과 상담을 받는다는 것은 자신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진지하게 돌보겠다는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중년의 불안, 위기인가 기회인가?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중년의 위기를 단순한 위기로만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동시에 성장의 문입니다. 칼 융은 중년을 인생의 오후라고 불렀습니다. 오전에는 사회적 성취와 외부 세계를 향해 달렸다면 오후에는 자신의 내면을 향해 여행을 시작할 때라고 했습니다. 중년의 불안은 어쩌면 내면이 보내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잠깐 멈추고 돌아봐야 할 때야. 진짜 나를 찾을 시간이야. 지금부터라도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어. 이 신호를 무시하면 몸이 망가집니다. 그러나 이 신호에 귀를 기울이면 인생의 두 번째 장이 훨씬 깊고 풍요롭고 진정성 있는 이야기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여러분, 아마 지금 마음속에 뭔가가 조금 움직이셨을 겁니다. 맞아, 나도 그런 것 같아. 나 좀 심각한 건가? 이제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그 마음을 꼭 붙잡아 주세요. 오늘 당장 모든 걸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오늘 저녁 조용히 앉아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괜찮은가? 그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지치고 무너진 나로는 아무도 제대로 돌볼 수 없습니다. 지금의 불안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 불안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용기, 그것이 바로 강함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단 자신을 먼저 챙기면서요. 오늘도 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중년기 건강을 지키는 더 구체적인 방법들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도 꼭 나눠주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건강한 중년을 응원합니다.